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된 부부.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고 서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집. 함께 살고 있는데도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운 그런 느낌. 만약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같이 살아도 외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침묵을 깨고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침묵의 시작. 비트겐슈타인의 통찰. 자, 그럼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부부들은 정작 말해야 할 것들을 침묵으로 덮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남편도 힘들 텐데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삼켜버립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순간이 침묵의 시작점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침묵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2장. 관계의 거리.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운 겨울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하고요. 결국 이 고슴도치들은 서로 아프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도 정말 똑같지 않나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걸 다 나누고 싶었죠.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들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그런 솔직함이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진정한 친밀감은 거리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바로 이해하려는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거리.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정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장. 익숙함의 함정. 헤라클레이토스의 강물.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의 물과 다음 순간의 물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부부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 배우자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입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 성격 다 알아.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20년 전이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똑같으신가요? 분명히 다르죠. 경험도 늘었고, 생각도 변했고, 관심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를 놓치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포기예요. 상대방을 새롭게 알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 배우자도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4장. 소통의 본질. 마르틴 부버의 만남. 이제 소통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정말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어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 자체로 대하는 거예요. 반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어떤 기능이나 역할로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보거나 아내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본다면 이건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하지만 남편을 내 인생의 동반자, 고유한 감정과 생각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건 나와 너의 관계죠. 우리 부부들이 말을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그것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없어. 저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나와 너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매 순간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부버가 말한 진정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순간인 거죠. 5장. 침묵과 고독, 파스칼의 통찰.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침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언뜻 보면 이상한 말이죠.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왜 어려운 걸까요? 파스칼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부들에게는 두 가지 고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고독이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고독이에요. 혼자 있는 고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함께 있는 고독은 다릅니다. 바로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죠. 이런 고독이 더 아픈 이유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는 거죠. 파스칼의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상대방과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아가세요. 그럴 때 비로소 배우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6장. 말의 회복, 공자의 지혜. 이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뜻을 전하는 것이다. 뜻이 이미 전해졌으면 말을 잊어도 된다. 하지만 우리 부부들은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뜻이 전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 안 해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공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뜻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평생 서로를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이해하는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평생의 과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말부터 시작하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잘 잤어? 이런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열쇠예요. 두 번째, 감정을 표현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네. 요즘 조금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을 하세요. 오늘 어땠어? 요즘 무슨 생각해? 어떤 기분이야?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질문들을 해보세요. 네 번째, 과거를 꺼내세요. 옛날에 그때 우리가 처음 좋은 추억을 함께 떠올리는 것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미래를 그려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말은 습관이에요.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7장. 함께 걷는 길, 실천적 조언.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걷기입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소통이 도구예요. 나란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고 같은 걸음에 맞춰 걷다 보면 마음도 맞춰지죠. 하루 15분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함께 요리하기입니다.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불러일으켜요. 양파 좀 썰어줄래? 간이 어때? 맛있네. 이런 간단한 말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함께 음악 듣기입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결혼식 때 들었던 노래, 추억이 담긴 노래들을 함께 들어보세요. 음악은 마음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네 번째,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매일 저녁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오늘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스킨십 늘리기입니다. 말이 어려우면 몸짓으로 표현해 보세요.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거나 안아주거나 몸의 접촉은 마음의 접촉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편지 쓰기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편지로 써보세요. 긴 편지가 아니어도 돼요. 짧은 메모 한 장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함께 목표 세우기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 앞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함께 계획해 보세요. 함께 꿈꾸는 것만큼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있기 위한 용기.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침묵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는 것,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것, 그리고 마른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결되어 있다면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죠. 그 연결의 핵심이 바로 소통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어땠어? 고생했어.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말을 꺼는 용기,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길,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